알차게 돌아왔습니다. 영화로 무기를, 무기로 영화를 보는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방위사업청 팟캐스트 무비앤무기 시즌2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돌아온 무비앤무기 시즌2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개그맨 황영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여기, 어떻게 보면 여기 사장님이십니다. 네, 최고예요. 전 바지고 이분이 사장님입니다. 우리 한길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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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은, 대단하신 분 모셨습니다. 직접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할까요? 네. 아시아 경제에 또 오셨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국방부 출입하고 있는 아시아 경제 양낙규 기자입니다.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딕션이 굉장히 좋으세요. 그러니까요. 거침이 없습니다, 오늘. 네. 오는데 뭐 거침 없더라고요. 오늘 조금 기대도 좋을 정도로 대단한 또 얘기를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날씨도 거침없고. 네. 아니, 어떻게 지냈어요, 우리 한 작가님? 네. 그냥 요즘 퍼져 있습니다. 네. 너무 더워요, 진짜. 그죠. 너무 덥습니다. 요즘 춥지는 않잖아요. 네네. 긍정적으로 살아야죠. 그렇죠. 아니, 안 나오는 날씨 정말. 그렇죠. 네. 아니, 우리 1회의 그 내용을 좀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인천 상륙작전이 500만이 넘었더라고요. 500만이 넘었지만 애초에 기대한 거는 1000만 이상을 생각했는데 텐더폴 영화라고 하거든요. 네네. 네, 저희가 이제 C사 뭐 굳이 연금을 하지 않겠지만은 이제 3대 메이저 배급사가 텐더폴 영화로 7월 이제 중순부터 8월 초까지 개봉을 하는데 대부분 이제 제작비가 100억이 넘는 영화들입니다. 그죠. 네. 그런 정도면 1000만은 갔어야죠. 이제 배급력이나 뭐 생각했을 때 가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한 700에서 800만 사이에서 끝나지 않을까. 우리 양 기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천 상륙작전. 네. 근데 이게 저는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대단하다고. 다른 역사적인 영화들은 보통 국내에서 많이 상영을 했었거든요. 그죠. 근데 국내 영화 중에서 이렇게 많이 전 세계적으로 상영을 한 영화는 없어요. 또. 아직 상영은 하진 않았습니다. 예,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이 방송 나갈 때 되면 상영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 좀 쉽지 않을 겁니다. 그거 그 허점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해외 영화 시장에서 한국 영화 상영하는 게 그 쉬운 그 문턱을 넘는 게 아닙니다. 사실. 그죠. 네. 왜냐하면 이제 특히 가장 큰 메이저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 그 북미 시장, 캐나다랑 미국을 합쳐서요. 여기서 이제 북미 관객들이 자막을 보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참고로 외국 영화 중에 북미 시장에서 가장 성공한 작품은 그 이안 감독의 와호장룡이라는 작품. 와호장룡. 네, 그 1억 2천만 달러 정도를 벌었어요. 그게 압도적으로 1위고요. 1억 달러 이상을 번 그 자막 영화가 한 편밖에 없습니다. 한국 영화 중에 제일 흥행한 그 미국에서 그 디웍이라는 디웍은 자막 영화가 아니죠. 디웍은 영어 배우들을 캐스팅한 한국 영화잖아요. 한국 영화 중에 순수하게 제일 흥행한 영화는 김기덕 감독의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김기덕 감독님이 있었군요. 그 영화가 한 250만 달러 정도 벌었어요. 그러니까 엄청 차이가 나는 거죠. 애초에 그 시장 자체가 좀 다른데 그래서 이제 자막 영화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프랑스 영화, 뭐 독일 영화, 뭐 이란 영화 10,000명 이상 안 됩니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뭐 일단은 뭐 리암 니슨을 캐스팅했다는 호재가 있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8월 둘째 주인가 셋째 주에서 개봉을 하는데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리암 니슨 효과가 있어서 조금 한번 그래도 한 500만 달러는 벌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도 한번. 아니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좀 상륙작전을 좀 비중을 많이 뒀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그런 계속 그 전쟁 씬이 많이 없어요. 그게 아쉬워요. 생각을 좀 많이 해봤는데 이 영화를 상륙작전으로 시작해서 제가 기자님한테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나라도 상륙작전에 참여했잖아요. 근데 장군님 한 분이 직접 상륙해서 부대원들하고 같이 전투를 했다고 해서 서울 수보까지 이렇게 같이 했다고 들었는데 저는 그 스토리를 영화화했으면 훨씬 극적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라이얼 방부하기처럼 오프닝이 상륙작전이 되는 거죠. 재밌죠. 그래서 장군 거의 사성 장군이셨나요 그때? 그렇게 장군님이 같이 상륙해서 이제 병사들이랑 싸우면서 서울까지 쫙 가는 그 내용으로 했으면 훨씬 더 전쟁 영화틱하게 재밌지 않았을까. 근데 이 영화가 사실 나온 이후에 이 군사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이 SNS를 통해서 그 얘기를 참 많이 했었어요. 숨어 있는 이야기들이 더 많았고 그거를 삽입을 했으면 더 흥행을 하지 않았을까. 근데 모든 영화가 그렇듯이 이
임팩을 줄 때가 있고 안 줄 때가 있는데 모든 사실을 다 넣다 보면 이건 산으로 가죠. 예, 산으로 가요. 짬뽕 되는 예, 거죠. 뺄 건 빼는 네. 거죠. 과감히. 그럼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영화가 규모에 비해서 제작 기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아, 네, 작년 12월 달인가 제작 발표하고 7월 달에 개봉했으니까. 급조했죠. 네, 네. 약간 뭐 그런 뭐 환경적인 문제 예, 있었다고 봅니다. 어쨌든 뭐 좀 더 흥행해서 좀 인천상유 쪽이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의외로 또 네. 역사를 다룬 영화 중에 좀 덕혜옹주가 생각보다 강세를 보여서 네. 이 영화도 한번 뭐 그것도 200만이 지금 넘어섰죠. 200만 넘었고 네. 뭐 500만은 무난히 갈 것 같은 현재 페이스입니다. 아니 그 인천작전 얘기 나왔는데 요즘 극장에서 나오는 영화 전쟁 영화 좀 있나요? 전쟁 영화는 인천밖에 없죠. 지금 네, 없죠. 네, 향후에 현재. 뭐 나올. 향후에 현재 헐리우드에서는 이제 2차 세계대전을 다룬 뭐 핵소리지 같은 작품이 개봉을 대기하고 있고요. 네네. 제가 좀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전쟁 영화라. 네. 뭐 일본 애니 뭐 이런 거 없습니까? 일본 애니요. 애니메이션 뭐 이런 거. 일본이 최근에 개봉하려고 하는 영화가 하나 있는데 이것도 네. 좀 약간 우익 성향의 영화긴 한데 네. 일본 폐망을 하루 전날을 그렸던 그 일본에서 가장 긴 날이라고 그러죠. 일본 폐망 하루 전이라는 영화가 좀 개봉하는데 재밌겠다 이 영화. 네. 아마 제가 그 8월 14일에 얘기를 다룰 걸 거예요 아마. 근데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우익 영화로 알고 있는데 그 일본 폐망 하루 전이라는 제목으로 아마 8월 둘째 주에 국내에서도 개봉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거를 일본에서 상영을 하는 거예요? 작년에 아마 일본에서 개봉했을 거예요. 그리고 올해 이제 예, 광고 봤어요. 네네네. 우리 그 양 기자님 혹시 그 재밌게 본 뭐 밀리터리 영화 뭐 있어요 혹시? 저는 뭐니 뭐니 해도 007이죠. 007. 007. 일단 007에는 특성이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이 제임스 본드가 어떤 여자를 만나느냐. 이게 원 포인트고 두 번째 공만대 포인트는 감독이 약간 성향이 있으시네요. 두 번째 포인트는 어떤 신무기가 나오느냐. 최첨단 그죠? 무기가 상상력을 네. 뛰어넘는 그 무기가 나오거든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요 두 가지가 관전 포인트인데 네네. 이 제임스 본드 일 때 이 존 코널이가 부터 이제 계속 본드 역을 맡고 다른 본드 역을 맡는 다른 명배우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 본드 역을 맡으신 분들의 평균 나이가 네. 당시에 다 41살이에요. 네. 본드의 역을 맡는 네. 배우들의 나이가 저보다 한 살 어리죠. 40이 넘으면 약간 좀 떨어지거든요. 네. 모든 면에서. 참고로 그 네. 턱걸이죠, 턱걸이. 네, 가장 41살. 오래 본드를 했던 로저 무어 같은 경우 마지막 편에 거의 60대. 네. 그래서 섹시했어요. 거의 네. 김은국 나이 아닌가요? 근데 이 41살 평균 연령의 41살의 본드들이 만난 여인들이 영화상에서 몇 명인 줄 아세요? 몇 명입니까? 88명입니다. 나이 차이가 기본은 뭐 한 30살, 20살 차이 나겠네요. 그럼요. 저보다 한 살 어린 41살의 본드들이 네. 기본적으로 8명을 만났다는 거고 이 사랑을 나눈 여인들이 몇 명인 줄 아세요? 57명이에요. 아니, 그 사랑 얘기를 뭘 이렇게 조사를 하셨습니까? 아니, 어디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포인트가 네. 일단 그 제임스 본드는 누가 맡을 건지 네. 그리고 제임스 본드는 또 어떤 여인을 만날 건지 그럼요. 이게 첫 번째 관전 포인트고 네. 두 번째는 이 뭐 어김없이 최첨단 무기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본드가 가지고 있는 착용하고 있는 그리고 갖고 다니는 물건들이 다 광고예요. 근데 엄청난 광고들이에요. 거기서 일단 나오는 슈퍼카가 52억 정도는 그죠. 기본적으로 하고요. 네네. 그 제임스 본드가 그 차고 다녔던 시계가 보통 700만 원대 보통 넘어가고요. 그러니까 걸어다니는 뭐 광고죠. 그걸로 광고. 인해서 정말 개발된 게 엄청 많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도 약간 007에는 안 나왔지만 007에는 혹시 레이저 빔 이런 거 안 나왔죠? 레이저 안 나왔죠. 빔 레이저 건도 안 나왔고. 레이저 우주 좀 망작이라고 평가받는 20편 어나더 데이에서 그 우주에서 레이저를 쏘는 무기가 나오긴 하죠. 살짝 나왔습니까? 네. 자, 그다음에 오늘 네. 그것도 있어요. 그 오메가 시계에서 레이저가 나와서 이렇게 얼음 같은 거 갈르는 그런 씬들이 나오긴 했었습니다. 네. 자, 오늘 그 주제가 말이죠. 바로 레일건과 레이저 빔이 오늘 주제입니다. 오늘 무게 등장하는 SF 영화 대표적인 게 또 뭐가 있나요? 그 레이저건, 레이저 빔. 스타워즈는 전 기억나요. 스타워즈죠. 근데 이제 뭐 저희가 네. 좀 상용화된 사용은 안 됐지 아직 레일건은. 근데 좀 네네. 이제 개발 중이긴 한데 그래도 요런 레일건을 네네. 요런 레일건을 좀 이제 영화하게 보여줬던 거는 제 생각에는 96년도 작품이었죠. 네네. 그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주역했던 이레이저라는 작품. 이 레이저. 네, 휴대용 레일건이 등장해요 이 영화에서. 네네. 네, 휴대용 레일건을 그 근육으로 두 손으로 들고 이렇게 쏩니다. 그 작품이 있었었고요. 네네. 그다음에 뭐 레이저가 등장한 대표적인 영화는 역시 뭐 스타워즈가 가장 스타워즈. 스타워즈, 뭐 스타트랙 네. 같은 이제 저희 한
스페이스 오페라 장르라 그러죠. 사실 이런 장르들은. 그래서 이제 스페이스 오페라 장르들에서 이제 뿅뿅뿅뿅뿅 하면서 이제 레이저가 나가는 총으로 좀 그런 싸우는 연출들이 많이 등장하는 그런 영화들이 있습니다. 아니 이제 그 레일건은 저는 개발을 이제 뭐 미국에서 하고 있다, 뭐 항공모함에서 뭐 실어놨다 이런 얘기는 좀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우리 양 기자님? 네. 예, 일단 레이건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이미 개발했어요. 개발을 해서 내년 정도에 전력화할 예정이고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한 발이 되게 비싸다고, 한 발 쏘는데. 이게 이제 싼 걸로 알고 쌉니까? 이게 금액으로 따지면 싼데 네. 좀 이따 이제 추후에 이제 네네.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레일건, 라이트세이버는 사실상 한국말로 하면 광검이에요, 광검. 광검. 예, 그러니까 뭐 스타워즈 같은 데 보면 버튼 하나 똥 누르면 숭 하고 뭐가 나오죠. 네. 예. 근데 이 두 개 차이가 있어요. 레일건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만들어졌다라는 거. 만들어졌어요? 예. 이미 뭐 만들어져서 전력화 앞두고 있는 거고. 그럼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막 슝 하면서 나가요? 그렇죠. 그 빛 생기면서? 예, 나가죠. 그래요? 근데 레일건이 레이저가 나가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네. 그러니까 이게 전기를 이용해서 네. 탄환을 발사시키는 거죠. 탄환을? 예. 레이저처럼 뭐 전기나 뭐 다른 광학을 이용해가지고 그 자체가 나간다는 것보다 레일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포탄을 쏠 때 폭약을 이용해가지고 그죠. 날아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폭약을 이용하지 않고 전기를 이용해서 포탄을 날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맞았을 때 네. 포탄은 펑 터지잖아요. 예. 레일건 같은 경우는 맞았을 때 어떻게 되나요? 그것도 팡 터지나요? 아니면 아예 없어지나요? 근데 이게 차이점이 있어요. 일반 네. 탄약과 레일건의 차이점이 있는데 탄약 같은 경우에는 앞에 약을 이용해가지고 그 폭발성을 이용해서 하는데 이제 레일건 같은 경우는 속도예요, 속도.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면 일반 그 포탄보다 한 10배 정도가 빨라요. 굉장히 빠르네요. 네. 네. 시속 뭐 2,000km가 넘으니까요. 네. 이 레일건이 등장하는 영화가 있긴 합니다. 어떤 겁니까? 네. 트랜스포머 2편에서 그 자막 논란이 있었죠. 강철 미사일이라는 자막으로 나와서 논란입니다. 그러니까 그 번역가가 강철 미사일건이라고 그 번역을 해놨어요. 레일건을. 네네. 그래서 엄청나게 그 번역가 비난을 받았었는데 그 미국 함선에서 레일건을 발사해서 그 딥세티콘을 이렇게 물리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피라미드에 막 올라가잖아요. 알아요. 그 장면이 레일건이에요. 네. 근데 자막에는 강철 미사일. 네. 그렇게 나왔었죠. 네. 아니, 레일건은 있다고 치고, 그러면 있잖아요. 그 광선검, 스타워즈. 그거는 개발이 어렵죠? 이건 현실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죠? 예, 그래서 아직까지 나와 있는 검은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스타워즈 보면 이 광검이 딱 켜지면 거기서 칼싸움을 하기 시작하면 숭숭 소리 나잖아요. 네네. 이 숭숭 소리도 진짜 나는지 안 나는지 몰라요. 이걸 입으로 냈는지 아니면 진짜 나는지 검증 안 된 작업이죠, 이게. 영화적 연출이라고 봐야죠. 사실 이게 SF 영화에서 많이 함정에 빠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장르로 봤을 때 SF는 사이언스 픽션이고요. 스타워즈나 그 스타트랙 같은 작품은 스페이스 오페라로 구분합니다. 말 그대로 그냥 우주가 배경인 그냥 판타지 영화인 거예요. 그래서 약간 사이언스 픽션이 실제 과학에 좀 기반을 둔 그런 SF, 사이언스 픽션인 반면에 이런 스페이스 오페라 장르는 그런 과학적인 요소를 완전히 배제하고 완전히 상상력으로 풀어나가는. 그러니까 약간 꼭 우주가 배경인 영화라고 해서 무조건 SF는 아니다. 이런 것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이제 그 광선검에 대한 이런 그 남자들의 로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과연 뜨거워서 잘리는 거겠죠? 뜨거워서 소리도 뭐 이 소리가 그러니까 용접할 때 그 앞에 그 뜨거운 그 열기 아닐까요? 어떻게 보세요? 열기보다는 전기에 대한 충격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광검도 색깔이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제다가 쓰는 색깔과 녹색을 많이 쓰고 시스 같은 경우 적색을 많이 쓰는데 그래서 뭐 마트 같은 데 가면 적색 안 사잖아요. 아니 색깔은 그냥 자기 취향으로 넣는 거 아닐까요? 뭐 일종의 그 적과 악은 구분만 이것도 뭐 그 제가 알기로는 조지 루카스가 사무라이 영화를 어렸을 때부터 감정적으로 많이 봐서 그 사무라이 그 칼 보면 다 그런 그 가문들의 그런 게 또 있다더라고요. 약간 그런 거를 반영한 연출 중 하나라고 또 합니다. 아니 그 스타워즈 보면은 그 라이트 세이버하고 광선검 여기 있잖아요. 요거의 그 차이점 뭐 있을까요? 어떤 무기들인지 또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스타워즈에서 사실상 라이트세이버, 광선검은 사실상 뭐 이렇게 현실화하기 좀 어려운 무기고 영화 속에서 보면 뭐 이렇게 해리슨 포드가 썼던 한솔로랄지 아니면 이렇게 제국군 스톰트루퍼들이 쓰는 그 총 있잖아요. 레이저들 이렇게 뿅뿅뿅 나가는 그런 블라스터 무기 있잖아요. 요런 거는 제가 알기로는
실용화를 하려고 시도를 했던 적이 있던 걸로 알고 어. 있거든요. 러시아 쪽에서도. 근데 뭐 돈이 많이 들어서 안 됐다 뭐 이런 카더라를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인터넷에서 맞습니까? 이게? 이걸 만약에 현실화 시킨다고 그러면 네. 그거를 한 번 쏘기 위해서 그죠. 충전하는데 한 이틀 걸릴 거예요. 뭔가 배터리 기술이 발전하면 가능한 부분이에요. 네. 근데 그 배터리를 개발하기 전에 지금은 딴 거를 개발하는 게 더 빠를 수 있죠. 그죠. 그 고속 충전도 어렵군요, 이거. 네, 그건 안 돼요. 스타트랙에서 보면은 네. 그 이런 블라스터 총을 쓰는데 탄창을 배터리를 이렇게 갈더라고요. 그런 연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배터리 기술만 사실 저희가 뭐 이렇게 아이폰이나 이런 거 쓰고 있지만 사실 하루면은 다 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열흘이 간다. 한 달이 간다. 이런다고 생각한다면 요걸로 비유하자면은 전화 한 통 쓰면은 배터리가 없어지는군요. 그렇죠. 그렇겠네요. 네. 쉽지가 않군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무기는 차이점만 하나예요. 현실성이 있느냐 비현실성이냐 뭐 요 문제인데 뭐 레이건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뭐 이미 개발을 아까 얘기했듯이 뭐 한 상황이고 라이트 세이브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제 개발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 무기가 언제 나올 거다 어떤 성능을 가질 것이라는 거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이제 그 SF 영화를 보니까 엘리시움의 그 총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 같던데. 일단은 영화 엘리시움 보면은 닐 블롬캄프 그 감독 작품인데 이 감독이 상당히 좀 그 무기나 이런 묘사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하는 감독이에요. 그러니까 한 몇백 년 지나면은 이런 식으로 무기가 나올 것 같다. 약간 사실 그 SF 영화적으로 좀 현재 가지고 있는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SF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감독이긴 한데 엘리시움이 한 2130년인가 50년인가 제가 알기로 그 배경으로 가는군요. 시대 배경이 그런데 거기 보면은 굉장히 많은 총기류들이 나옵니다. 어떤 것들이 나오죠? 뭐 일단은 그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러시아의 그 명품 소총이죠. AK-47을 미래형으로 개조한 소총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뭐 기존에 현존하는 소총들을 약간씩 변형한 게 있어요. 모스보그 500 산탄총도 약간 좀 개조해서 나오고, 그다음에 영화에서 보면은 휴대용 미래형 레일건 이런 것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에너지 쉴드를 이렇게 해가지고 총알을 막는 그런 장면들도 있습니다. 네. 우리 양 기자님 보셨나요, 이거? 예. 근데 이런 영화 보면 가끔가다 무서워요, 감독님들이. 왜요? 이걸 적중을 시키거든요. 정말 이런 게 나올 줄 알고 이렇게 상상을 하신 건지 아니면 그냥 상상을 했는데 그냥 거기에 껴 맞춰서 만든 건지. 그러니까 제 대표적인 예로 이 공중 폭발탄이 발사 가능한 AK 총이 나와요. 거기에 개조한 소총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저희 K11 복합 소총 세계 최초로 개발했죠. 여기에 보면 공중 폭발탄이라는 게 있어요. 공중 폭발탄이라는 게 뭐냐면 일반 소총 같은 경우는 그냥 총알을 쏘잖아요. 그죠. 그러면 벽 뒤에 있는 적이 있어요. 그럼 벽을 뚫고 적을 맞추거나 아니면 못 맞추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이 공중폭발탄 같은 경우는 일단 벽의 거리를 재요. 20m 정도 되겠다라고 하면 20m 위에서 그 탄을 터뜨려 버려요. 그럼 벽 뒤에 숨어 있는 적들이 쓰러지는 거죠. 그 파탄을 맞는 거죠. 약간 크레모 같은 느낌. 그렇죠. 근데 이걸 하려면 정확한 거리를 재야 돼요. 그건 뭐 스마트 기술로 해야 그렇죠. 이 레이저 측정기로 정확한 제일 재하고 중요한 게 이제 총알이 그 정확한 위치에서 공중에서 터져줘야 한다는 거죠. 이런 기술이 이제 우리 나라가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 최초로 세계 최초로 개발한 소총이죠. K11 복합 소총. 이 소총 같은 경우에는 일반 소통탄도 날릴 수 있고요. 쏠 수 있고 이 공중 폭발탄도 쏠 수 있죠. 대단하네요, 이 정도면. 이게 뭐 단순하게 뭐 100년 후에 미래 영화라고 보지 않아도 될 것 같네, 이 정도면. 이 감독이 여기 일하시는 건 방위사업 중 일하는 거 아닐까요? 일단 제가 알기로는 이 감독이 굉장히 그 덕후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 그 메카닉 표현이랄지 이런 거를 굉장히 잘합니다. 네, 그래서 그 메카닉에 달려 있는 무기들 같은 경우도 현존하는 무기, 약간 미래형 무기 이렇게 잘 섞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구현하고 또 그 총기류들마다 위력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외계인 무기를 때려잡으려면 뭐 대물 저격총을 갖고 온다든지 이런 식의 디테일한 총기 연출도 굉장히 잘하는 감독이에요. 그래서 약간 밀떡들한테는 이 영화, 이 감독의 영화들을 굉장히 좋아하죠. 차기작으로 에일리언 5편을 감독한다고 합니다. 아니 엘리시움 이거는 어떻게 흥행한 영화죠? 생각보다는 잘 안 됐습니다. 생각보다는. 이게 감독이 데뷔작이 디스트릭트 9이라는 작품인데 이 작품으로 정말 깜짝 데뷔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정점을 찍고 요새는 좀 못한다. 약간 그러니까 데뷔작이 워낙에 센세이션해가지고 많이 주목을 받았는데 그 이후 작품들은 조금 심심한 편이긴 합니다. 아니 그 레일건이 이제 그 트랜스포머에 등장을 했는데 혹시 그 양 기자님 혹시 그 전투함 속에 부착한 레일건 혹시 있나요? 전투함 뭐 해상에서
이게 영화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트랜스포머 패자의 역습 그 편을 보면 그 함정에 붙여 있잖아요. 레일건이. 그렇죠. 실제 미 해군에서 만든 이 레일건도 함에 붙어 있어요. 함에? 근데 이제 영화랑 좀 틀린 거는 생김새가 틀려요. 미 해군에서 만든 거는 일반 포처럼 생겼죠. 영화는 굉장히 SF적으로 연출을 한 거죠. 예. 근데 뭐 생긴 건 막 거대하게 뭐 이렇게 뿔처럼 두 가지 손으로 그리고 쏘기 전에 막 전기가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건 영화예요, 그냥. 없죠? 예, 그냥 일반 없죠? 포처럼 생겼더라고요. 그 이걸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미 해군하고 국방부하고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어요. 투자했군요. 예, 이 건을 만들기 위해서 한 10년 동안 투자를 하긴 했는데 들어간 돈만 1조 5천억 원이 넘습니다. 이거 10년 동안 개발한 거예요. 지금 이제 사용이 가능한 거고. 예, 이제 기어이 이제 시연이 됐고 내년 정도에 전력화 예정인데 그야말로 미군 입장에서는 뭐 날아오는 미사일까지 요격할 수 있는 꿈의 무기. 뭐 영화에서 뭐 로봇도 물리칠 정도니까. 뭐. 그럼요.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배에서 운영할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그 전기가 많이 먹어서. 맞아요. 네. 전기가 많이 먹습니다. 예, 이 레일건이 가장 특징이 바로 속도예요, 속도. 10배 이게 빠르다. 예, 이 기본 포턴보다 한 10배 정도가 빠른데 그만큼 전기 힘이 많이 들어가죠. 이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전력이 필요하냐면 18,000가구가 소비하는 전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걸 이제 배 안에서 계속 가동시켜야 하는 거예요. 발전기로. 대단하네요. 네. 그만큼 이제 전기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고 이게 그만큼 빨리 날아간다는 거는 멀리 날아간다는 거죠. 이 탄환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레일건이 전기가 날아가는 게 아니고 탄환을 전기의 힘으로 쏴주는 건데 워낙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이 시속이 보통 한 7,000km가 넘어가요. 그 7,000km로 한 200km를 날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200km. 예. 저희가 뭐 북한 방사포 해봤자 뭐 40, 60 그죠. 뭐 이런데 200km면 거의. 네. 그러니까 200km가 아니라 이 7,000km 속도로 200km를 날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속도죠. 그러면 그만큼 맞았을 때 파괴력도 크다라는 거죠. 그죠. 예. 네. 아니 그 전기를 엄청 많이 모아야 되니까 한국전력에서 누진세를 주겠네요. 이거는 누진세 주면 못하겠죠? 안 되죠. 안 되겠죠? 예. 어마어마하겠죠. 그렇다면 이런 휴대용 레이건은 뭐 정말 미래의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건 이거를 정말 작고 소총화 시키려면 뭐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기의 기술이 배터리 기술이 혁신적으로 얼마 정도의 충전을 할 수 있느냐 작은 양에서 많은 전기를 그게 관건이겠죠. 아니 그 우리 양 기자님 혹시 그 미군의 레일건 시험 및 우리나라의 사례가 있는지 한번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이거를 네. 개발을 하기 위해서 네. 무단한 노력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네. 2차 세계대전 때만 해도 이 화포라는 거는 일단 커야 돼요. 그죠. 그렇죠. 무지무지하게 막대하게 커야 돼요. 구스타프 같은 예, 완펀치 한 방에 날린다 뭐 이런 개념이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이 개념이 무너진 게 바로 전투기 개발이에요. 전투기가 날아다니면서 이걸 계속 쏴대니까 포가 못 견디는 거죠. 그다음부터는 이 완펀치가 없어진 거예요. 정확도로 가자. 이게. 한 방을 좋아하시네. 예. 그럼 인생 한 방이죠. 네. 이런 이 포에 대한 개념이 점점점 바뀌면서 네. 이 전 세계에서도 레일건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2011년도에서 네네. 국방과학연구소 그러니까 ADD에서 레일건을 개발해야겠다고 얘기를 하죠. 발표를 했군요. 예. 네. 그래서 지금도 뭐 다양한 기초 연구 진행 중이고요. 저희들도 좀 있으면 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패러다임이 돌고 도는 개념이 되는 거네요. 예. 네, 그 예전에 뭐 거항고포주의로만 하다가 비행기 나와서 이제 포들이 못 견디니까 이제 요새는 배들도 그렇게 두껍게 안 만들잖아요. 옛날에는 그렇죠. 그 포를 견디기 위해서 배를 굉장히 두껍게 만들거든요. 네, 근데 요새는 배도 두껍게 안 만드는데 또 레일건이 나오면 또 그거에 건지는 배가 또 나올 거고 네, 뭔가 패러다임이 돌고 도는 것 같아서 되게 재밌습니다. 네. 아니 그 레이저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 레이저를 그 사람이 맞게 되면 어떤 원리로 충격을 가해 이게 전기 충격기처럼 막 후두둑 떠는 건지 어떤 충격이 올까요? 총알은 빵꾸를 나잖아요. 이렇게 돌아서 통과하잖아요. 네. 이거는 어떤 원리로 충격을 가하는 걸까요? 이게 궁금해요. 네. 이게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저희 보통 여성분들이나 밤에 이렇게 많이 갖고 다니는 전기 충격기 있잖아요. 네네네. 이 볼트 가지고 레이저를 만들지는 않겠죠. 이거보다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하겠죠. 강한 걸 만들 텐데. 그 영화 보면 녹는단 말이에요, 사람이. 없어지고. 그런 원리일까? 아니 뭐 갑자기 해골이 그 엑스레이처럼 막 나왔다가 없어지고 이런 경우인데
그 정도 볼트요. 갖다 대면 막 해골이 보이고 막. 아니 영화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레이저 쏘면 레이저 쏘면 갑자기 해골이 보였다가 죽지 않을까요, 그냥? 어떤 충격이 있는지 궁금해요. 이게. 사실 뭐 스타워즈 같은 경우는 영화 등급이 전체 관람가 등급이라서 사실 그렇게 표현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영화적 네. 연출상. 근데 막상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이렇게 구멍이 그 몸이 크게 나지 않을까? 크게.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가장 빠른 속도로 가기 때문에 구멍이 심하게 뚫린다. 제가 보기에는 이 포탄 같은 경우에는 목표물을 맞으면 그 자리에서 터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레일건만 보더라도 이 정도 속도면 그냥 네. 뚫고 지나가요. 그러니까 다음 목표물도 또 뚫을 수 있다는 거죠. 겹치게 되면. 그럼 이 레일건과 같이 레이저 같은 경우도 이게 뭐 한 목표물을 보고 한 목표를 타겟으로 해서 충격을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절단되지 않을까요? 몸이. 예. 아니 제가 레일건 실험하는 걸 봤어요 방송에서. 네. 벽을 한 10몇 개인가 20몇 개를 해놓고 뚫고 가는 거 봤는데 전혀 흔들림 없이 계속 뚫고 가더라고요 벽을. 그러니까 저희가 컵이랑 네. 컵을 쌓아놓고 중간에 종이를 놓잖아요. 이거 살살 놓으면 무너지잖아요. 그죠. 근데 세게 빼면 그 자리에서 쏙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그만큼 속도나 어. 그 파워가 세게 되면 그냥 뚫게 되는 거거든요. 레이저도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주지 않을까요? 벙커버스터가 없어지겠네요, 좀 있으면. 그럼요, 그냥 뚫어버리겠죠. 네. 그죠. 근데 뚫으면 반대쪽에서 나오나? 지구 반대쪽. 그게 어디까지 뚫려나 모르겠네 이게. 어느 순간에 터져야 돼 터지지는 않는군요 이게. 그러니까 뭐 에너지가 소멸은 되겠죠, 어느 지점에서. 아니 이제 11년도에 이제 발표를 했는데 네. 우리 어떻게 보세요? 이 개발이 언제쯤 돼서 우리나라도 이제 이게 실용이 됐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개인적으로. 네. 저는 뭐 제가 환갑이 돼야지 영화를 볼 수 있지 환갑.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게 어렵죠 개발이.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선 그리 오래 걸리실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그 요즘 국방 기술이라는 게 국방만 이 군만 개발하는 기술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그 상업용이나 민간 기술들을 많이 또 네네. 응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민간 기술 같은 경우는 상업용의 공장이나 다른 이 상업용 기술들이 발달을 많이 했기 때문에 좀만 응용하면 금방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이제 이제 큰 대포처럼 만드는 건 이제 뭐 개발이 좀 되고 있으니까 작게 소총 이런 거 뭐 권총 같은 데서 이렇게 레이저를 쏠 수 있다. 요거는 어렵겠죠? 심하게. 이렇게 갖다 쏘면 이제 해골 이렇게 나오고. 그렇죠. 휴대용. 휴대용으로.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미래의 얘기일 것 같습니다. 이건 정말 미래. 충전 기술이 빨리 발달해야 되지 않을까. 보조 배터리 항상 들고 다니면서. 충전하면서. 언제 도둑이 올지 지금 카페 만들어가도 어디 충전기 꽂을지 그거부터 찾잖아요. 네, 사실. 네. 충전하면서. 아니 혹시 뭐 이렇게 또 이런 영화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뭐가 있을까요? 네. 혹시 기억나는 영화 있는지. 앞으로 뭐 나올 영화들. 아니 저는 가까운 예로 그 어벤져스에 나오는 네네. 거기 이제 누구죠? 토니 스타크. 네네네. 토니 스타크가 이렇게 아이언맨 정도의 그것도 어떻게 보면 레이저 아닙니까? 블라스터 그것도? 같은 걸 발사.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레이저보다 그분은 충전이 전기가 아니라 새로운 에너지잖아요. 그렇죠. 아크 리액터라고 해서 계속 새로운 에너지로 충전하지 않고 자생적으로 계속 에너지가 뿜어나오는 갖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 아이언맨 보시면은 방해분들이 많이 헷갈려하시는 분인데 가장 핵심적인 기술은 아크 리액터입니다. 뭐 계속 바뀌잖아요, 사실 그죠. 로봇은. 근데 아크 리액터 기술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거를 돌릴 수가 있어서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이언맨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 절반 정도는 저희들도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 정도 됐습니까? 근데 벌써? 그 아이언맨의 절반 기술이라는 게 레이저 빼고 날아다니는 거 빼고 이 국내 방산 기업들이 휴보 아닌가요? 휴보 있잖아요. 국내 방산 기업에서 그 운동 선수라든가 재활 선수들 그리고 맞아요. 노인분들이 체력이 약하신 분들 그리고 뭐 군인분들이 뭐 산꼭대기까지 올라갈 때 힘 하나도 안 힘 조금만 들여도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고 네네. 뭐 조금만 힘으로도 뭐 100kg가 넘는 물건을 들 수 있는 이게 보통 군용으로 쓰이지 않더라도 산업용으로도 또 많이 쓸 수 있거든요. 그렇죠. 견마 로봇 같은 거. 견마 로봇. 시즌 1 했었죠. 반 아이언맨이죠. 쏘고 날리는 거 빼면. 아이언맨은 솔직히 쏘는 거하고 나르는 게 거의 90%인데. 조금 더 이제 강화 수트죠. 뭐 엣지 오브 투마로우나 아까 설명해드렸던 엘리시움 같은 영화. 그게 아이언맨 전 버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1부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첨단 무기 이야기를 들으니까 벌써 이 미래의 세계에 온 것 같은데, 1부를 마무리하고 어김없이 그 무비앤 무기 사랑하는 분들에게 퀴즈를 또 드려야겠죠. 우리 한 작가님이. 네. 퀴즈를 좀. 미래 국방기술 발전과 국방력 강화를 위해 국방기술과 민간기술이 협력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정답을 2부까지 들으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방위사업청 페이스북을 통해 꼭 참여해주세요. 네, 여러분 2부 들으시고 여기 선물이 또 준비가 되어 있죠? 네, 선물도 많이 받아가시면 됩니다. 저는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